서울대 공간디자인 브랜딩 전공, 자유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연서 씨가 올해부터 배우게 될 전공입니다. 생소한 이름의 이 전공은 학생이 직접 건축학과와 조경학과 수업을 엮어서 설계했습니다. 숙박 사업이나 아니면 쉐어하우스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거주 시설을 개척한다던가 그런 곳을 실제로 경영하는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2년 동안 가진 전공 탐색 시간은 학과의 벽을 넘어 나만의 진로를 고민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좁혀 나가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걸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학교에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전공으로는 제 관심사를 충족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하는 분야들을 엮어서 설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9년 자유전공학부를 도입한 서울대에선 14년 동안 학생들이 직접 기존에 없던 전공 157개를 만들었습니다. 인권학이나 국가행복심리학, 놀이문화학, 사회정의학처럼 분야도 다양합니다. 만들어진 전공에 자신을 짜맞추기보다 전공을 직접 기획하는 과정에서 더 풍부하고 적극적인 진로 탐색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부가 재정 인센티브까지 약속하면서 무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대학가에서도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쌓인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전공을 학과 단위로 구분지었던 건 애초에 수요자인 학생을 고려한 설계가 아니었다는 문제의식이 나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자면은 이제 학과의 벽을 좀 허물고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권을 더 주게 만들고 뭐 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도의 취지대로 학생들이 직접 학과의 장벽을 허물고 주도적으로 전공을 설계한 사례는 서울대에서도 14년간 단 5%에 그칩니다. 최근 5년 동안 졸업생의 36%가 경영, 경제학 등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선택하는 등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고 인문이나 융합 전공 선택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융합형 인재를 키우고 학문을 풍성하게 한다는 취지가 단지 벽을 없애는 것만으론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센 이유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대부분의 자유전공 학부는 특정 인기학과를 가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전공 구분 없이 입학하는 자유전공학부의 첫 졸업생이 배출됐던 2013년 대학가에서 나왔던 평가입니다. 이 같은 비판 속에 연세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들은 줄줄이 자유전공학부를 없앴습니다. 제도를 유지한 대학의 상황은 다를까? EBS 취재진은 서울대와 고려대, 경희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최근 3년치 전공 선택 현황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세 대학 모두 특정 전공에 대한 쏠림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 3년간 자유전공학부를 거쳐 학과를 선택한 849명 중 컴퓨터공학부를 선택한 학생이 23%로 제일 많았고 경영학부 17%, 경제학부 1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려대는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경제학과 순서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경희대 역시 자율전공학부 학생 중 20%가 경영학과를, 15%가 회계세무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비인기학과의 소외는 뚜렷했습니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선 불문과 동양사학 등 22개 전공이, 경희대에선 국문과 영문과 등 10개 학과가 3년 동안 단 한 명의 선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유로운 진로 탐색보단 취업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영향을 미친 건데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규정 때문에 실질적인 선택권이 가로막힌 경우도 상당합니다. 자유전공학부 안에서도 전공 선택 시 성적 기준을 두는가 하면 특정 전공에 진입하기 전 들은 수업은 모두 기타 이수로 집계돼 졸업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런 과들은 좀 인기가 많으니까 학점뿐만이 아니고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다 체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학 통론을 안 들었다 그러면은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 자유로운 진로 탐색을 독려한다면서도 정작 참고할 정보와 지도 과정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다 보니 학생들은 다수의 선택을 따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진입하는 학생들이 거의 한 자릿수 정도 되는 소수 전공이라서 그런 선배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유전공학부에서 건축학과 진입한 선배가 안 계셔서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조금 도움을 받기 좀 어려웠고. 사실상의 법학 전문 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준비반처럼 인식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고려대는 전공 선택 전인 융합 교육 과정에서 법학 관련 수업들을 사실상 필수로 지정하고
경희대 자율전공학부 학생 39%가 선택한 글로벌 리더 전공은 심화 과정을 통해 로스쿨 준비를 지원합니다. 자유전공학과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 반 정도는 로스쿨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자유전공학과에 남는 쪽이 한 반이고 다른 쪽을 전공하겠다는 쪽이 반이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제도 취지가 왜곡되면 학생은 물론 교육 환경에도 부작용이 크단 겁니다. 한쪽에선 강의실이나 교수가 부족해 수강 신청이 더 치열해지고 다른 쪽에선 패과나 통폐합으로 학내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봤을 때 그게 2번, 3번 실패했던 제도예요. 아무리 이렇게 전공간 배분하려고 해도 이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저는 정말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 운영한 지 10년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무전공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1986년 개교부터 학부생 전원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온 카이스트. 연구중심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으로 각각 31년, 6년 동안 무전공 제도를 운영해온 지스트와 포항공대. EBS는 이들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결국 어떤 전공으로 갔는지 3년치 현황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우선 카이스트에선 컴퓨터공학과 유사한 전산학부의 28%, 전기전자공학부엔 24%의 학생이 들어갔습니다. 절반이 넘는 학생이 단 2개의 전공에 집중된 건데 3순위인 수리과학과를 선택한 학생과 비교해도 4-5배 가까이 많습니다. 지스트는 학생 절반에 해당하는 277명이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적은 학생이 선택한 지구환경공학부의 18배가 넘습니다. 포항공대도 상황이 비슷했는데 컴퓨터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순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공계 중에서도 산업계 수요가 높은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전공에 입학생 절반 정도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공 쏠림이라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정도가 우리의 경우에는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요. 학생들이 그렇게 쏠려가면은 기초학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쏠려가는 학과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져요.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대학은 일찌감치 보완장치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스트는 미국 프리스턴대의 학사 운영 방식에서 착안해 전공에 꼭 필요한 14개 과목만 듣고 나머지 학점은 다른 전공 과목을 듣도록 했습니다. 한 번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이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유도해 더 다양한 전공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포항공대 역시 별도 승인 없이 학생이 신청만 하면 언제든 전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공 필수의 장벽을 낮추게 되고 이는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선택하고 부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융합 연구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융합 인재 양성을 가속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을 공존시키기 위한 노력은 기초학문을 보호하는 데서 나아가 산업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들 대학은 학생 수가 비교적 적고 학제 개편이나 교수 임용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일반 종합대학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만 무전공 입학의 취지를 살리려면 입학할 때만 전공을 없애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선택권과 쏠림 현상을 보완할 장치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네, 무전공 선발의 과제,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이미 이 무전공 선발과 비슷한 취지로 이 자율전공학부 운영한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다고요. 그렇죠. 2007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근데 전문대학원이니까 대학원으로 가니까 학부 법대 정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정원을 어디 쓸까 고민하다가 2009년에 서울대학교가 자율전공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자유로운 학과 선택, 그다음에 뭐 다양한 프로그램, 융합적 사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야심차게 하니까 다른 대학들도 유행처럼 자율전공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자율전공을 하더라도 촘촘하게 학생을 지도하고 다음 단계 넘어갈 학과, 뭐 수강 안내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고 시작이 되니까 학생들이 이제 방황하는 학생도 있고 충분히 진로 지도가 안 되니까 어느 특정 학과로 쏠리는 현상도 있고 그런 이제 폐해가 생기니까 자율전공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학교에서는
또 특정 학과로 쏠리는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준비 없이 유행 따라 도입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이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전공 선발도 이 전공 쏠림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진로 지도가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이거는 뭐 자율전공 도입 전이라도,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의 뭐 12년을 대입 하나를 보고 쭉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성적 맞춰서 학과를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는 그 경향이 남아 있는데 그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진로 탐색을 잘해야 하고 진로가 성숙해야 된다. 그걸 달리 얘기하면 내 꿈이 뭘까? 네. 내가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뭐 잘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1학년은 앞으로 취업이 바로 가깝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충분하게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도 기르고 꿈도 찾고 앞으로 어떻게 2, 3, 4학년을 끌어갈까 하는 학습 설계하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방황하게 되고 유행 따라가고 때로는 부모님 조언 따라가고 친구 따라 강남 갈 수도 있고,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있어 보이는 학과, 그런데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묻지마식으로 가는 거. 그래서 1학년 때 진로 지도를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꼭 경영학과 뭐 이런 데 안 갈 수도 있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한강 작가가 또 프랑스 문학상 받았더라고요. 네. 국문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진로 지도만 잘 받으면. 그러니까 진로 지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진로 지도가 중요하겠네요. 무엇보다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이 기초 학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양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대학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율전공을 도입하고 학생들의 학과 선택권을 주면 이른바 인기학과 많이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사철 네.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교양교육으로 돌려보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철학과가 있었어요. 그럼 철학과 교수님들이 철학과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교양교육으로 가면 그 대학의 모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대 학생도, 네. 사회과학 학생도 어찌 보면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도 철학을 바탕으로 공학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학과 체제가, 우리나라가 학과 체제 중심으로 움직이고 교수님들이 학과에 소속되기를 바라고 네. 자기 소속 학생이 있길 바라기 때문에 그게 충돌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극복해야 될 것 같고, 설령 그게 잘 된다 하더라도 학과가 없어지게 되면 대학원이 어려워지고, 그럼 학문 후속 세대가 안 키워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철학과는 없어져도 철학이라는 학문은 여전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인기 학과라고 할까? 기초학문? 이런 데는, 대학원 같은 데는 확실히 좀 잘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수나 시설 같은 이 교육 환경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할까요? 제가 계속 진로 지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진로 지도라는 것은 졸업 후에 내가 어떻게 가치를 발현하고 나의 존재감을 가지면서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인데, 맨 땅에서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선배들이 어느 길로 갔는지 그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진로도 지도하고, 복수 전공 뭐 할까? 지금 수강 신청 시즌이에요. 네. 수강 안내도 해야 되고 생활 지도도 해야 되고, 1학년 때 또 경험을 많이 해봐야 내가 어떤 게 좋은지 알 수 있으니까 다양한 경험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자율전공을 하면 자율 뒤에는 항상 뒤처지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 빨리 찾아가지고 뭐 개입하는 것도 필요한데, 말씀한 대로 쏠림 현상이 분명히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 100명 하던 경영학과가 3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업이 늘어야 되잖아요. 수업만 늘는 게 아니고 강의실도 늘어야 되고. 근데 아시다시피 대학 가면은 뭐 경영관, 뭐 사회과학관처럼 강의실조차도 특정 학문단이 별로 배치가 돼 있어서 수업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열어야 되고, 강의실 배정도 탄력적으로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몰리면 교수님을 뽑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교수가 하루아침에 뽑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학들은 시차도 발생할 것이고, 또 이 인기 쏠림 현상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면 또 투자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사로만 또 수업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면 사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굉장히 부실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자유전공 그 취지 맞다고 보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진로 찾아가는 거 좋은데 입시제도 바꾸고 학과 만드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전교적으로 교수 충원, 강의실, 수업 분반 다 같이 봐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입시만 바꿀 게 아니라 인프라 개선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가려면 무엇보다 이 교육과정 개편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자율전공이 1학년 때 도입되잖아요. 네. 1학년 때 자율이 충분히 보장이 됐어요. 그다음에 2학년을 가죠. 2학년을 갔는데 2학년의 과목 또는 졸업 이수학점이 다 필수예요. 네. 그럼 학원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부터는 선택이 없는 거잖아요. 2학년 가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특기, 적성, 흥미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졸업학점이 대개 120학점이면 요즘 대학들 보면 거의 50%가 전공 필수, 뭐 교양 필수, 선택이 없어요. 선택이 없이 뭐 자율, 창의, 융합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된다. 교육과정이 사실 비밀의 화원 같은 거라서 숨겨져 있는 건데 2학년 이후에도 전공은 단단하게 공부하지만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게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성균관대 같으면 공대가 전공 필수 학점을 4과목씩이나 줄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필수를 단단하게 배운 다음에 여유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 학생이 기계공학만 열심히 배우는 게 아니고 신소재학과 가서 배터리를 2차 전지를 배우고 반도체학과에서 반도체를 배우면 요즘 유행하는 전기 자동차 하는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근데 한우물만 파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 개편이 핵심이고 벽화물기를 계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탄탄하게 가리키고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고 개방을 해가지고 내 수업에 다른 학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학생이 다른 수업도 들을 수도 있고 그건 학생에도 도움이 되는 게 교육학과 학생하고 경영학과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받으면 서로 다른 관점도 배울 수 있고 훨씬 융합적인 인재가 되기 때문에 자율전공 이후에 2학년, 3학년 때도 교육과정이 잘 개편돼 가지고 진짜 창의 융합 인재가 길러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 대학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속도전보다는 촘촘한 준비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